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디커플링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전일 좀 올라오나 싶었던 코스피 1970선 또다시 내줬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IMF 쪽에서는요, 외부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무난한 하루 보냈는데요. 자, 여타 다양한 변수 때문에 힘든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 시점이고요. 과연 어떤 전략과 종목을 좀 챙겨봐야 할지 오늘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이런 해답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일 실적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했던 삼성전자 반등의 기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그 반등세를 고스란히 되돌려 놓습니다. 신저가 찍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현대차 역시나 신저가 나란히 행진을 했다라는 모습,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어떤 두 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신원으로 급등세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관웅 멘토님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 전달의 고수십니다.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투맨쇼는요. 이관웅 멘토님과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시장 상황 먼저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관웅 멘토님, 네. 오늘 시장 옵션 만기를 좀 보냈습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좀 방향성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각본에 짜여진 외국인 선물 환매수에 대한 반등세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본에 짜여진 듯이 전일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순매도를 하면서 2만 4천 개 이상의 그 선물 순매도 계약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결국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저점이 나왔다. 저점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가 저가 영망치에 그 다음에 개파랑 양봉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 있죠.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대형주들,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그 다음에 건설업종, 이들 종목군들도 대부분 다 양봉이 나타나면서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저점 신호의 모멘텀과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양봉이 나오더라도 대체적으로 그 대형주들이 음봉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반등이 났다라는 것은 가장 큰 시장의 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보면은 최근에 그 콜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원월물이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부 부분은 이제 그늘물이라고 친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선물 250 선물을 장중에 마지막에 25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면서 콜 250짜리가 15배 정도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제지수는 어떻습니까? 결제지수는 코스피 200지수가 248.36에 끝났기 때문에 250이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장중에 일부 콜 대박들은 거의 대부분 장중에 청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콜옵션에 매수를 나섰던 거,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매수한 게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이거든요. 이 4거래일 동안 콜옵션 매수한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월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선물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의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꼬리를 달아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개파랑 양봉.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시가저가의 개파랑 양봉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 같으면은 오늘은 완벽하게 이제 반등 신호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떨어질 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린 게 있죠. 자, 주식시장의 축구 경기장에도 농구 경기장에도 배구 경기장에도 씨름판에도 탁구에도 모든 게 라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기가 라인이에요. 이 라인인데 이 고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떨어졌죠, 그죠? 이제부터는 반등 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대형주들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가 좀 밀렸는데 시총 1, 2위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나란히 좀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삼성전자 신저가가 나왔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신저가가 나왔는데 지금 이관웅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거의 저점에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들이 좀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드렸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무난한 선물, 옵션 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절대 양호한 시장은 아니고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았던 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요, 종합주가 지수는 0.39%, 화면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0.39% 빠졌고,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0.63%를 하락했는데, 반면에 선물 지수는 0.2% 정도,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지금 외국인 들이 선물에서 지금 오늘만 4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총 누적이 매도 포지션만 2조 9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대한 3조 이상은 잘 매도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환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걸 보시면 아침 시간에 개파락을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선물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다가 오후장 되면서 1시입니다. 점심시간이 딱 마치고 나자마자 매도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매도 공격이 들어가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아마 개인분들이 많이들 놀라셔서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을 다 정리하거나 손절할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기가 막히게도 2시 반이 넘어서자마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지수 형태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쥐고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만 봐서는 해외 시장 대비는 낙폭은 좀 적은 그런 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부 안쪽으로 들어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파생 선물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만큼 약한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흐름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흐름 보시는데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음봉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한때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종가상으로는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도 괜찮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나왔던 거는 이 선물 옵션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종합주가지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높은 1, 2위 종목만 매도가 나와도 시장 대비 좀 하락 종목이 적은 반면에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전체 지수는 하락을 했다는 거는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옵션 만기라서 조정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외에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간만에 좀 상승을 해줬고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나 LG U+,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바로 반등을 주면서 시장 상황을 좀 끌어올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요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이 선물 옵션에서 개인들이 손실이 좀 나오는 부분이 거의 800억, 8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쪽에서는 개인들이 수익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웃으면서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매월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옵션 쪽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지수가 오를 때도 밀리고 지수가 밀릴 때는 더 밀리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죠. 실적 시즌 앞두고 우려감은 깊어만 가는 상황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려감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가 봐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3분기에 이어 최근 1주 동안에도 10% 이상 급락하는 등 연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실적 우려에 최근에는 엔저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현재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5대 조선업체들의 시총이 불과 일주일 만에 11.0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이미 3분기에 두 자릿수나 떨어졌는데도 하락세에 쉽게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그간 중국과 경쟁 심화, 저가 수주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엔저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본 조선소들의 경쟁력이 점차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는 조선주, 과연 하반기에는 떠오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자, 연일 밀리고 있는 조선주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과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라는 주제로 오늘 뜨거운 배틀 펼쳐볼 텐데요. 먼저 이관영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주 부분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 말씀 네. 참 와닿습니다. 오를 때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그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의 비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그 종목, 그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 바닥이라고 섣불리 들어가지 마세요. 큰 코 다치는 게 식은 죽먹기입니다. 자, 조선업종들 보게 되면은 최근에 7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달까지 5개사 시총이 4조 9,640억 정도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3분기만 친다라면 있지 않습니까? 3분기만 해가지고 시총이 7조 5,317억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조선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이 원인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수주 감소예요. 수주 감소인데 그 첫 번째 이제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우려죠. 잠시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은 지금 대형 3사의 수주 금액이에요. 그리고 유가 추이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대형 3사 수주고요. 그 다음에 유가거든요. 자, 유가가 지금 아직까지 여기서는 꺾이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꺾이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유가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3사 수주는 감소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자, 유가 차트를 보면은 자, 보시죠. 지금 이제 유가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곤도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곤도박질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선업종이 수주가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성과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성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동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비례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유가도 떨어지죠. 이러면은 지금 성과도 성과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주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다.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 수주가 안 들어온다. 그 수주가 안 들어오는 건 원인은 뭐였느냐? 원자재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또 나이선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수주 부분 점차 네.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일 뿐이잖아요. 네. 현재 지금 수주권에 대해서는 불확실을 한 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수주가 들어온 거는 뭐 저번 달이나 뭐 저저번 달에 나온 수주가 아니고 한 2년 전에 건축과 비슷하죠.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배를 만드는 게. 그래서 2년 전에 수주가 어느 정도 물동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하고 주문해서 배를 만들어서 2년 뒤에 넘겼을 때 이제 돈을 받는 게 실적인데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 건 2년 전에 받았던 수주권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12월 4분기가 되면은 물동량이 좀 많아집니다. 예,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원래 배를 많이 만들려면은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배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물건을 싣기 위한 건데, 지금 이 원자재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원유라든지 아니면 뭐 곡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소비가 없는 대신에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은 좀 실어나는 배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차라리 뭐 중고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배를 고쳐서 쓰는 그런 식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BD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BDI 지수라는 게 물량을 주고 받을 때 배를 실어 날라줄 때 나오는 이 금액을 표로 나타낸 건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거 1년치 그래프인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반등을 주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빠졌어요. 지금 세계 경기가 이렇게 확실히 좀 나아지는 면이 안 보입니다. 웬만하면 좀 유럽계 쪽으로 좀 많이 수출이 됐을 때 BDI 지수가 많이 오르는데, 유럽 경기가 아직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아직은 시장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주권도 그렇고 물동량도 그렇고 좀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주들은 3분기 때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수주 감소에 따라서 뭐 실적 악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조선주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단 지금 그 엔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일본 엔화가 현재 108.33에 이렇게 그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저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달러 대비 엔저 현상이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죠. 이게 지금 비단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을 다시 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 현재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일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판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안 남아요. 일본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일본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철강이거든요. 철강이 최근에 우리 정시의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그게 왜 강세를 보였었냐면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조금이나마 개선됐기 때문에 그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급락이 나왔죠. 시장 하락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느냐? 일본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워낙 엔화 가치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들어도 이게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철강을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판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안 났기 때문에 수출 자체를 갖다가 오히려 재고를 남겨놓고 수출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저 도표를 보시겠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그냥 선정배 수주 잔고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벌크선 쪽이 55%고요. 우리나라는 해양 플랜트가 39%예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조선 부문에서도, 배 만드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쪽에 기술력에서 많이 이제 기술력이, 일본이나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이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이 부분에서 간과를 한 게 뭐냐면은 너무 해양 플랜트 사업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적을 자꾸 늘리려고 저가 플랜트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가 수준을 많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벌크선 쪽으로 55%고 우리나라는 39%가 해양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엔저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엔저 현상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선업종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수주죠. 수주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한국과 중국의 성과 비교입니다. 성과 비교인데, 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가운데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선이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한국 수주 성과입니다. 중국 수주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성과보다는 우리나라 성과가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수주가 조금 작게 들어오는 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성과와 후판 가격의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후판 가격 같은 경우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라는 게 이제 두꺼운 철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씩 단가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수주 성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고 있죠. 조선업체 실제 후판 조달 가격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판을 조달을 받아서 배를 만든다고 해봐야 수주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배를 갖다가 어떻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또 중국과는 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과 차이라는 거는 기술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도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대형 조선사들만 남아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조선업종들도 어떻게 보면 과파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100으로 잡았을 때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수주 부분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궁극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주 3분기, 4분기 뭐 다 전망이 어둡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관우 멘토님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전략으로 본다라면은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요. 갖고 가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최근에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조선업종들 바닥이라고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대부분 20-30% 이상은 거의 다 손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률을 보시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번 달에 떨어지면은 다음 달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떨어질 자리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조금 더 갖고 가봐도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랑 보유하고 가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거죠. 자리가 뭐 어떻게. 뭐 죽으나 사나 지금은 가지고 가셔야지. 만약에 10% 손실을 보고 있다. 10% 손실 보고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반등 나오면은 그냥 자르겠어요. 자르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죠. 왜냐면 요즘에는요. 어지간히 중형주들 같으면은 대형주 그냥 자르고 중형주 들어가도요. 하루에 5% 10% 움직이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대형주랍시고 조선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10% 이내의 손실이거나 그 다음에 10% 정도의 손실이면 저는 반등 나오면 바로 자릅니다. 대신에 20-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를 수가 없죠. 그게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은 과연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저가 매수 좀 돌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함께 확인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관우 멘토님이 너무나 좀 길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조선주만이 단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유통량이 많아야 된다고 하죠. 우선 해운주의 주가를 먼저 보셔야겠죠. 해운주들의 주가 실적이 반등이 된다면은 물동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조선주의 그 수주권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배를 만드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주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굳이 바닥이라고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올라오고 나서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다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배틀 주제는요.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는 조선주 하반기에는 떠오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관우 멘토님께서는요.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현 타이밍에서는 매수에 접근하기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입니다. 역시나 좀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국토지신탁이 3.21% 상승 마감하며 현재 6.8%의 높은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3종목 모두 수익권이 있는데요. 이관웅 멘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현재 중앙 백신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장 안타깝게도 1.81% 하락 마감하면서 0.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2위에는 이관욱 멘토님의 신원이 13.9%의 수익률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한 단계 하락된 모습이고요. 3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록스가 7.4%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에는 이관욱 멘토의 한국토지신탁이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을 했고요. 5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KG ETS가 5.5%의 수익률로 상위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1의 신화를 이어가는 걸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무려 30.4%의 수익률로 위풍당당하게 1위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조민규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누적 수익률에도 변화가 좀 생겼네요. 조민규 멘토가 34.1%로 1위 탈환에 성공했고요. 2위는 이관욱 멘토가 23.7%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포커나인 전문가가 7.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AS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욱 멘토님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세 종목 모두 수익권이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신원이 계속 이리 저리를 지키다가 이번에 좀 2위로 오늘장 좀 밀려났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좀 AS 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또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다음 주 되면은 다시 탈환할 겁니다. 신원이 1위를 탈환하든 아니면 누적 수익률에서 1위를 탈환하든 탈환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앵커님이 방송 시작할 때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하셨죠? 출발이 좋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네. 저를 소개하실 때 수급은 시세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네. 추세적 수익 극대를 위한 매수 타이밍 찬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시세는요.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가 편입시켰던 종목군들 대부분 다 편입하자마자 급등이 나오든지 다 올랐어요. 자, 신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을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날 이날입니다. 저녁 방송 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날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죠. 이게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게 딱 적절한 포인트거든요. 그 뒤로 있지 않습니까? 저가 매수인데 이걸 팔아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 얘는 조정이 나오죠? 조정 나오면은 더 사야 되는 자리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수급 보시죠? 수급 보세요. 투신권요. 오늘 물량 많은데 2655주 팔았습니다. 안 팔고 있죠. 연기금만 팔아요. 근데 오히려 연기금은 매도 물량 줄이고 있네요. 연기금 매수로 돌아서면은 더 강해집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사고 팔고 하는 모습 나오죠?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워낙 기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원, 충분히 제가 목표가 상향했거든요. 3,500원으로. 3,500원 도달하게 되면 또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월봉 같은 경우 제가 일목을 넣어놔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에요. 이번 달 봉 자체는 장대봉의 흐름입니다. 주봉이 눌림목이죠, 그죠? 눌림 흐름이에요. 다음 주 되면은 다시 상승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의 흐름은 상당히 아직까지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MH 에탄올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보시죠. 자, MH 에탄올 보시죠.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날 편입을 했냐면은 이날 딱 편입을 했습니다. 자, 이날 편입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권.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눌림자리예요. 보시면은, 주봉 흐름 보시면요. 이번 주는 눌림자리예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상승자리. 그러니까 다음 주는 봉이 강세자리이니까 다음 주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월봉 보시죠. 월봉은 장대봉 자리예요.
월봉은 장대봉 자리고, 신고가 종목이니까요, 지금 연봉 차트를 보시면은 신고가 종목이니까 매물 없죠? 그러니까 위로 상승할 때마다 강력한 움직임 보이겠죠? 그러면 이런 MH 메탄올 같은 경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매수 타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주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이 지금 한국토지신탁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하신데요. 다음 주 과연 어떤 종목으로 이리저리를 탈환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도 좀 AS 해볼까 해요. 중앙백신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멘토님의 수익률을 보니까 제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뭐 환절기에 따른 지금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우선 회사 자체도 괜찮고 해서 들고 나온 종목인데, 지금까지 좀 하락했었던 추세예요. 추세가 좀 하락 추세였는데, 요거를 이제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강한 수급이 좀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뭐 121평이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충분히 제가 드린 손절가까지는, 기다리시면은,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15,000원 고점 넘으면서, 추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추세 상승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종목, 두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흥 멘토의 종목입니다. 오늘 한국토지신탁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신탁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장점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은 오늘 하츠 갖고 오셨습니다. 춘처 포인트 살펴보면요.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저희가 좀 만나봤는데요. 이건흥 멘토님부터 저희가 한국토지신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한국토지신탁.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이 잘 가요. 가는 종목이 잘 가기 때문에 지금 가는 종목을 못 잡으면요, 여러분들 수익률 게임에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수급이, 제가 타이틀에 뭡니까? 수급은 시세를 속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수급은 절대 시세를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강한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은 수익 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자, 한국토지신탁.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입형 토지신탁의 그냥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70%.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신탁 사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잠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네. 잠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 그 수익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신탁 보수가 지금 거의 한 810억 정도 나와요. 이자, 그 다음에 큰 게 이자 수익인데요. 이자 수익이 609억이거든요. 그리고 신탁 보수 쪽에서 보게 되면은, 토지 신탁이 거의 79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구조가 상당히 신탁 쪽에 비중이 큰 그런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도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자 수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수익 모델 자체가 커요. 그게 이제, 보시면은, 신탁 계정 대이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 업무 부분에서도 대리 업무 보수, 컨설팅 보수, 그 다음에 브랜드 이용 수익, 운영 수익, 기타 업무 수익, 이런 게,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수익 모델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신탁 회사 주택 분양 사업 시장이 규모가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자,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전체 시장이 2009년도에 2,074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3,587억 원으로 7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8.9조 원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형 토지 신탁이 2009년에 874억 원이었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99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4.3조 원이에요.
여기 9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실적 전망치를 봐야 되겠죠.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810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9.5%가 성장할 전망입니다.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11.1%가 성장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 신규 수주가 연평균 52.4%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성장률보다 올해 수주 성장률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토지신탁을 제가 언제 편입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날입니다. 이날 그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기 그 편입이 됐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편입이 됐겠죠. 월요일 날 편입이 돼서 저가 매수가 됐는데 지금 이게 그 매수가가 얼마가 됐냐면은 이 한국토지신탁이요. 매수가가 2,830원이었어요. 근데 2,850원에 매수가 됐는데 제가 매수가는 새롭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2,830원이었는데 2,850원에 잡혔고요. 먼저 수급을 보시면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투신권 사죠. 보험사죠. 금융투자 사죠. 연기금 사죠. 국가지자체 사죠. 사모펀드 사죠. 외국인 팔죠? 관계없습니다. 누가 끌어당기느냐? 투신 이쪽 기관애들이 다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외국인이 땡기는 종목은 강하게 못 가요. 그런데 기관이 땡기는 종목, 기관이 땡기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땡기는 종목은 더 강하게 갑니다. 그 중에 투신권이 메인이 되는 종목은 엄청나게 강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야기는 수급 강한 종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한국토지신탁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만약에 매수 접근하신다라면은 2,950원 이하로 준다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수 접근해 보십시오.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3,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잡아드릴게요. 자, 매매 전략까지 벌써 세워주셨네요.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야죠.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하츠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선 저점에서는 다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우선 회사 소개 좀 페이지를 하츠라는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만드는 회사인지 좀 보시는데, 지금 집에서 쓰시는 빌트인 가구 중에서 렌즈 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스렌지 위에 있는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그 제품인데, 요게 이제 하츠라는 이름으로 써 있어요. 한글로 안 써 있고 HAATZ라고 써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독일계 회사 이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고 독일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제품이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벽산이라는 든든한 또 회사를 또 얹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예전 7분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 회사였어요. 근데 7분기 만에 지금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지금 그 경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토지신탁과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가 있는데, 건설업계가 좀 증가할수록 이 건물 안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는 이 렌즈 빌트인 가구의 증가세가 좀 보여진다는 거죠. 장점이. 그래서 올해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 그 업계에서만 그 1위,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당연히 1위고 전 세계 브랜드에서는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 기업 상대로만 건물을 지었을 때, 왜냐면은 건물이 아파트가 올라가야지만 이제 좀 수주가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또 시작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매출은 미미한데, 여태까지는 이 기업에서 수출 증가만 있어야지 매출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개인들 직접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왜냐면은 매일매일 이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렌즈 후드나 가정용 제품들을 다 일일이 다 닦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이 렌탈 서비스가 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새로운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또 부동산 전망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실적인 부분에서 괜찮아지고,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이 아파트 공급량이 좀 증가한다는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하츠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영업이익 증가표를 보시면은 최근 2011년도, 2012년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부분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적자 기업에다가 최근에 다시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보다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혹시 요즘 리모델링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좀 아시겠죠? 페인트 관련주라든지 가구 관련주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빌트인이 들어가는 하츠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같이 영업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수가랑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화면 보시면요,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좀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1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단숨에 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매출이 계속 적자 부분을 딛고 이제 매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차트가 천천히 우상향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고 천천히 매출 따라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셔도 내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츠까지 들어봤고요. 앞서서 이건욱 멘토님이 가는 종목이 요즘 시장에선 잘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이센터 전문가님, 네. 가져오신 이 한국토지신탁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잘 가야지 하츠도 잘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은, 내년에 이제 건설업계 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답변해 주시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사태 이후에 지금 경기 침체가 됐고, 그 위기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경기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 경기 회복 속에서 건설 경기 자체도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건설 경기 지표가 다소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건설 경기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회복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래야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서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다음 건설 경기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면 앞으로 건설 경기도 조금씩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토지신탁에 가면 하츠도 잘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하츠 좀 어떻게 보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점은 없고요. 네. 가기는 갈 겁니다. 가는데 목표가도 거의 제가 예상하는 가격대와 거의 비슷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 너무 좀 훈훈하네요. 양쪽 모두 다 잘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건욱 멘토님께서는 한국토지신탁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는요, 신탁 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건전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욱 멘토님의 한국토지신탁 매수가 2,830원에 현재 편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6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하츠 갖고 오셨네요. 레인지우드 분야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하츠 매수가는 6,000원,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3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관웅 멘토님과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챙겨드린 전략과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